자, 우리 이제 제11조 봅시다. 자, 이제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제11조 보시면 식품의 영양 표시 등이라고 써져 있죠. 자, 식약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식약처장님은 뭐를 해놨냐면 법령에 영양 표시를 꼭 해야 되는 식품을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식품을 외워야 돼.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법령을 좀 더 읽으면, 자, 이 항을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양 표시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식약처장님은 영양 표시에 대해서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박스 오른쪽에 살짝 보이시죠? 예고편이에요. 그거를 할 건데 그 앞서서 자, 11조의 2 한번 보세요. 자, 11조의 2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 11조의 2 부분은 지금 이제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 그 이제 오늘 지금 나가자마자 식품의 뒤에 뒷면을 꼭 보는데 나트륨 함량이 적어져 있죠. 어느 날부터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식품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어느 날부터 나트륨에 대한 강조가 시작됐어요. 언론이나 매체나. 그러면서 라면도 보시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죠. 사람의 기호에 맞게 스프를 조절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프가 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구들.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이제 우리의 위해양, 건강에 좀 위해를 줄 수 있는 목록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이 비교 표시를 해야 돼요. 뭐냐면 나트륨 내 식품에 들어있는 것들을 나트륨 표준 그 양하고 비교했을 때 내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라는 비교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요. 즉 그림을 나타내요.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봐. 자, 우리 이거 라면에 나트륨 1000mg 뭐야? 뭐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얼만큼이냐?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옆에 뭐 1일 기준 뭐 이런 것도 좀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라면을 몇 개 먹고 막 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장님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원래 보통 고시가 있으면 통째로 다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시 있잖아요. 이렇게 고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뭔가 고시가 제정이 되다 그러면 이거를 사이드로 싹 나눠줘요.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나트륨에 대한 고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항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자, 우린 이걸 암기해야 돼요. 박스에 보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돼? 그럴 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보세요. 1호를 보면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 면류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대상은 1번 국수, 2번 냉면, 그 다음 유탕면류. 유탕면류 누구겠어요? 라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맨 국수, 아무것도 없는 냉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조미식품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조미식품에 대한 정식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조미식품 우리 공전상에 조미식품이라고 유형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누구냐면 내용을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 조리함에 있어서 풍미를 돋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식초, 그 다음에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식염, 소금, 그다음에 향신료 가공품, 자,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막 오시죠? 그냥 냉면, 국수 이런 면이 아니라 식초나 소스, 카레,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쳐져 있는, 묻혀져 있는, 말아져 있는, 비벼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애들은 나트륨 비교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호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 자, 2호 보세요. 즉석 섭취식품 중에 누가 있냐면 즉석 섭취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누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 중에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햄버거,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쵸? 자, 그러면 크게 내용상 알 수 있는 거. 조미식품이 함유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 그 다음에 햄버거, 샌드위치. 이렇게 5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국수도 이 아이들을 이제 여기 고시들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국수도 우리가 잔치국수가 있고 짜장국수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라면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불닭볶음면 그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먹는 영상이 있고 막 그런다면서. 어떤 애가 먹고 있길래 불닭볶음면 나도 한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막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먹어요? 면을 푹 익힌 다음에 물을 쫙 빼잖아요. 그래 한 번씩 다 실패해 보잖아요. 그렇죠? 짜장라면도 옛날 우리 처음에 물이랑 스프랑 다 넣어가지고 한 번씩 다 실패해 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익힌 다음에 물 버리고 비벼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국물형이 있고. 국물형은 뭐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뭐 이렇게 담가서 먹는다면 이렇게 국물과 비국물로 나눠가지고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각각의 이제 대표되는 표준 나트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내가 A라는 냉면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럼 내 거 냉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냉면은 나는 물냉면이야. 그러면 표준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500이 표준으로 이거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이 이게 팩트처럼. 그럼 내게 어디 해당이 되는지 하고 얘를 딱 계산을 하면 내게 퍼센트로 딱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얘보다 1,500, 나도 똑같이 1,500이다 그러면은 100%죠. 100%. 딱 그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고 뭐 10, 20, 30, 40, 90, 100, 110 이렇게 있으면 내 거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내면 잘 모르니까 요 표준하고 했더니 내 거는 훨씬 아래에 있는지 표준보다 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수업을 딱 동영상이 끝났다. 그러면 바로 저 몇 개 봤거든요. 이렇게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가 뒷면이 너무 좁잖아요. 그럼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딱 그림이 쫙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도록 법령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막 이런 그림을 기억하기보다는 해당되는 식품에 대해서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나트륨 비교 표시를 해야 되는 애들. 자, 13조 보시면은 허위 표시 등의 금지라고 써져 있죠. 자, 허위 표시 등의 금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가대, 그죠? 과대, 비방 이런 표시, 그다음에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적으로 표시하거나 당연한 거죠. 과대. 우리 근데 포장 중에 과대 포장인 거 많잖아요. 저는 진짜 그 가끔 유튜브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정말 세상에는 할 일이 없으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다. 옛날에 한참 과자값이 막 심하게 오를 때 이 과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똑같은 값으로 그 포장이 바뀌면서 우리를 우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막 뜯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눕히냐 뭐 이렇게 하냐에 따라 막 이렇게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는 과대 포장의 영역을 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약간 속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어차피 상생하는 거죠. 뭐 과자 업체도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됐건
포장도 과대해서 안 되고. 자,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13조의 1항의 1호를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는 거 13조 1항 1호를 보면 질병의 예방 이렇게 써져 있죠. 자, 허위, 가장, 가대의 누구보다 으뜸인 건 뭐예요? 이 음식을 먹어봐. 그거죠. 이 음식을 먹으면 다나사.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질병에 걸리거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5인 혼동할 우려의 내용이 있는 표시 광고. 자, 이런 표시를 했을 때 10년의 벌칙이 있습니다. 아까 10년에 대한 벌칙 봤었죠? 10년, 그다음에 1억, 병과 있었잖아요. 자, 이 벌칙에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4조, 5조, 6조, 8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거예요. 뭐냐면 허위 표시 중에 1호에 해당하는 내용만 해당돼요. 질병과 관련된 거. 몸이 아파 본 적이 아직 우리 젊어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두고 이렇게 허위한 표시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1호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렇죠? 허위 표시 중에 누구? 자 그러면 2호, 3호, 4호는 좀 더 약해요. 5년짜리예요. 5년. 그래서 1호는 10년이고요. 2호, 3호, 4호도. 자 허위 표시에 대한 건 다 벌칙이 있어요. 자 이거는 5년, 5천만 원, 병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1호에 대한 내용은 10년짜리라는 거. 근데 이제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업체를 비방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5년 5천만 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두세요. 미리미리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외우시기 편합니다. 벌써 10년짜리는 5개나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봅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설명을 해볼 테니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11조 1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 제6조에 있어요. 자, 영양표시 대상 식품. 자, 1번 보세요. 장기 보존식품이라고 써져 있죠. 자, 장기 보존식품에는 크게 2가지인가로 나눠질 거예요. 레토르트랑 그 다음에 통조림, 병조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장기 보존식품 중에 레토르트 식품에 해당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누구다? 레토르트 식품이에요. 뭐 장기 보존식품 그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저렇게 가만히 놔두고 외우시면 헷갈립니다. 자, 영양표시 대상 식품. 그래서 항상 위생은 수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내꺼 노트로 만들어야 돼, 썸머리로. 그래서 나는 그것만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레토르트 식품. 자, 2번째 보세요. 자,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라고 써져 있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공부를 한 3년, 2년 넘게 하시면 이 내용 옛날에 과자, 캔디류, 빙과류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작년에 공전이 개정이 되면서 빙과류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갔어요. 한번 서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스크림은 원래 축산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축산물에 있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식품공전에서 축산물과 식품이 병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아이스크림 우유도 들어오고 아이스크림도 들어왔어요. 공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에요. 빙과와 아이스크림의 차이를 아시죠? 빙과 뭐야? 이렇게 막대기 달려가지고 이렇게 얼음 있고 이런 게 빙과고 아이스크림은 31가지 맛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량이 달라요. 그랬을 때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빙과만 해당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빙과류 이렇게 말이 됐는데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번을 정리해 보자면 자, 2번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과자, 캔디류, 빙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빙과류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막 문제집을 푸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문제집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푸시되
빈과류라고 아직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 29일자에 개정될 때 이 빈과로 다 바뀌었어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도 수정하면서 풀면 또 수정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올해 출시된 애들은 아마 빈과로 다 고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빈과라고 해야 되고요. 3번 보세요. 자, 빵류, 만두류 있죠? 자, 둘 다 해당이 돼요. 영양표시 대상식품. 자, 4호 보세요. 4호. 초콜릿류 및 코코아 가공품류라고 써져 있는데 초콜릿류만 해당이 돼요. 그럼 선생님 코코아 가공품 뭡니까? 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코코아 가공품류는 현재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적어드리는 건 뭐냐면 시행 중인 것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즉 개정이 됐지만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현재 2018년도 8월 10일에 시행 중인 애들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그 기간이 있어요. 자,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적으실 거 초콜릿류. 5번째 잼류. 6번째 식용유지류. 자, 가로에 있는 내용 포함입니다. 자, 식용유지를 보시면 동물성 유지, 식용유지 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 크림, 기타 식용유지류는 제외입니다. 이걸 제외한 식용유지류. 7번째 면류. 8번째 음료류. 자, 음료류인데 음료류 옆에 뭐 적어져 있어요? 다류와 커피류 중 볶음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음료류 중에 제외가 있어요. 다류, 볶음 커피, 인스턴트 커피 제외. 그렇기 때문에 음료류는 다류, 볶음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제외한 음료류만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에요. 그럼 예시로 누가 많이 나오겠어요? 인스턴트 커피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특수용도 식품. 자, 10번째는 어육 소세지. 까지입니다. 나머지 뭐 많이 있는데 선생님? 자, 얘들은 현재 얘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벌을 받지 않아요. 즉 내가 장류를 만드는, 내가 간장 만드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현재 영양표시를 안 해도 법적으로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애들은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내년에 본다 하면 내년에 문제 풀 때 다시 혹시 여기서 바뀌는 애들 있다. 그때 또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때 가르치면 그때 외우지 뭐 이러는데 지금 이미 한번 딱 정리를 해놓고 그때 됐을 때 이거를 바뀌었다? 이렇게 수정해주면 그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우선 탄탄하게 딱 잡아놔야 영양표시 한번 기억해두고 정리해두고 여기다가 수정하는 것과 문제풀이 할 때 수정 그때 막 적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이렇게 딱 옆에다 적어놓거나 포스트잇 처리해도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애들을 볼까요? 자, 즉석 섭취식품 및 즉석 조리식품, 장류, 시리얼류, 그 다음에 제1호부터 제13호 규정에 따라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그러니까 이 위에 13호까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이거는 14호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세요. 왜 선생님이 따로 적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따로 적어진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시행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시행일. 자, 찾았어요? 시행일. 자, 시행일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 규정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보시면 장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장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자, 2014년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영업소는 2016년 1월 1일까지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말을 보세요. 말을. 라부터 보시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영업소는 2019년 1월 1일.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자, 뭐냐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장류. 자, 앞으로 장류는 전부 다 예를 들어 뒤에 뭐 한식 메주 이런 거 제외한 거 빼고, 자, 장류에 대한 영양 표시를 할 거야 라고 법이 개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유예 기간을 줘요. 그러면은 매출이 많은 사람 있죠. 방금처럼 200억 원 이상을 벌어. 무조건 해야죠. 돈이 많잖아.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16년에 끝났어요. 근데 점점 매출액이 적은 영세할수록 어떤 장류를 그 표시를 하고 영양 표시를 하려면 영양 표시 검사도 해야 되고 뒤에 하다못해 스티커도 바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시면 마목을 보시면 가부터 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 말이에요? 마목은 5억 원 이하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5억 원 아래인 어떤 업체든 간에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2000 몇 년도예요? 2021년도까지 해도 돼요. 그럼 지금 이제 18년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업체가 나는 1년에 1억밖에 못 벌어. 그러면 21년도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단서를 막 달아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법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류를 빼버리는 거죠. 장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장류의 경우도 현재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나랑 공부했던 친구는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이었던 애들은 안 했어요. 그쵸? 왜냐면 작년 2017년이었잖아. 근데 이제 18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항 2호, 뭐 1항 6호 얘들 다 해당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 빼고 자 2020년 1월 1일에 하는 애들 보시면 자 코코아 가공품류에 한한달 하자 있죠. 그러니까 코코아 가공품. 그 다음에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이 11호에 있어요. 13호에는 시리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은 2020년도에가 시행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시행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싹 그냥 알아서 뺐어요. 내가.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년에 합격을 하잖아요? 안 외워도 돼. 내가 만약 내후년에 내가 2020년도에도 가르치고 있잖아? 그 여기 내용이 엄청 늘어나겠죠.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시리얼 우선 여기 자 6번, 4번에 있는 초콜릿류하고 시리얼 우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내가 2020년도에 4월에 시험을 본다. 또 만나면 안 됩니다. 내용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 계속 많아져. 왜냐하면 법령의 시행은 거의 짝수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공전이라든가 첨가무 이런 애들도 다 18년도에 시행이 되잖아요. 20년도에 그러니까 시행이 짝수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0년도에 되면 여기도 많아지지, 즉석 첨가식물도 또 늘어나지, 장류는 21년에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그래서 요렇게 이런 내용은 이제 한번 요렇게 보는구나라고 공부를 하셔야 해썹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를 법적인 규제가 있을 때 시행일이 중요하구나. 그럼 시행일에 맞춰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이 4월이라고 했을 때 4월을 기준으로 가르쳐버리면 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하반기에 시험 본다고 이런 친구들은 잘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촬영한 날짜에 맞춰서 우선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그 뒤에 시험에 다가오면 만약 그 수정된 애는 다시 또 가르쳐주고. 자, 그래서 영양표시 기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영양표시 기준과 관련돼서 이제 표시 기준 있잖아요. 방금 앞에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영양표시도 여러 가지 표시 기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표시 기준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따로 고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생법을 공부하고 있었죠. 시행령 보고 시행 규칙을 했었는데 자, 식품 표시 기준이라고 이제 내용을 사실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박스에다 묶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걸 보시면 자, 이 기준을 세운 목적은 이 고시가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한 필요사항,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 표시 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해? 표시를 제대로 해야 소비자가 그 표시를 보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정확한 표시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자, 이 표시 기준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기준은 첫 번째 총칙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공통 표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 네 번째는 별지에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다섯 번째는 별지 2에 방사선 조사식품 세부 표시 기준. 이렇게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표시 기준 보시면 표시 기준이라는 요 기준 그 내용에는 총치, 공통 표시 기준, 그 다음에 개별. 그러니까 개별 표시사항은 딱 생각했을 때도 이런 거죠. 뭐 아까 짠 음료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주류에 대한 내용, 조미식품에 대한 이런 각각의 식품들에 대한 표시사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지를 보면 각각의 이제 표시사항이 있고 세부사항. 자, 뭐 이런 거요. 뭐 음료류는 제조 연월일을 요렇게 표시해라. 뭐 이런 식의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방사선 조사식품. 우리가 제 챕터 2를 가면은 방사선 조사식품 배우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나를 보세요. 개별 표시사항에는 거기 내용 보면 1번에 보세요. 식품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으로 구성한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요 말은 뭐냐면 이 표시 기준은 한번 앞쪽을 조금 설명해 주면 뒤쪽 가기 편하거든요. 지금 식품별 외가 있고 식품별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식품별 외는 그 23쪽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에는 누구누구 들어있냐면 장기 보존식품이 들어있어요. 그죠? 장기 보존식품 및 인삼, 홍삼 이렇게 써져 있죠. 홍삼 성분 함유식품. 얘들은 어찌됐건 우리 식품하고 조금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품별 외라고 한 거는 크게 이거 장기 보존식품 아까 내가 누구 있다 그랬지? 레토르트 있다 그랬지. 레토르트랑 누구 있었죠? 통조림, 병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 보존식품하고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품하고 나머지 다 누구예요? 뭐 빵, 과자, 떡류, 코코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다 여기 나머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붙였는데 이걸 제가 이 책을 거의 3, 4교정까지 했는데도 이 내용 못 봤어요. 보면 알 가공품 하고 잘렸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프린트해 드린 거예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자, 방금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볼 때 여기가 잘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본다고 봤는데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한마디로. 보시면 식품별 표시사항 이 2번 있잖아요. 이가로 내용 보면 식품별 표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중간 잘린지 알겠죠? 찾았죠? 그래서 어육 가공품, 그러니까 식육 또는 알 함유 가공품 다음에 몇 번째 줄에 있냐면 밑에서 3번째 줄을 보세요. 어육 가공품, 두부, 묵류, 식용유지, 면류를 쭉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이라고 하는 풀 내용을 지금 프린트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물론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리고 나면 내가 말 안 해주면 궁금하잖아. 선생님 이거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잘렸을까? 근데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해볼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줄 그어준 부분만 보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줄 그어준 부분 말고도 다른 내용까지 전부 살펴보는 애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고시 같은 거 아까처럼 나트륨 고시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전부 다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나중에 그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오타예요, 오타. 오타 치고는 너무 많은 글자가 없어졌지만 요 3줄을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은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크게 식품별 외랑 식품에서 요 수많은 내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에 대한 내용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역시 얘도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몇 개만 볼게요. 제조 연월일. 그죠? 다에 보시면 제조 연월일은 뭐냐면, 제조 연월일에 대한 이제 옛날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뭐냐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어요. 자, 제조 연월이라는 정의는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에요. 그쵸? 다만 캅셀 제품은 충전 성형이 완료 시점. 이걸 제조 연월일을 스타트로 보고, 또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형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소분으로 보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건 소분용 판매 제품은 소분한 날짜를 적는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제조 연월일의 기준을 약간 꼬아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 제조 연월일인데, 캅셀 제품은 충전하고 성형이 완료된 시점. 소분 판매하는 제품이어도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 그 다음에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은 단순 처리만 했을 때는 원료 제품의 표장 시점. 이렇게를 정한다. 자,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이 있어요. 자,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보시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얘가 상하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예요. 그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유통기한 좀 지났는데도 먹어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살면서 우유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나도 먹으면 안 되지만 먹어보면 상하지 않고 두부나 이런 것도 안 상하지만 걔들은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 지켜서 먹어야 되죠. 네, 이렇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품질 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 두부는 냉장 보관이 원래 그 식품에 맞는 특성에 맞게 보존하는 방법이죠. 두부를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서 품질 유지 기한을 따지면 안 돼요. 두부는 이 제조자가 만든 대로 딱 냉장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기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품질 유지 기한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개념이 정확히 딱 잡히면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보다 품질 유지 기한이 더 길어요. 그쵸? 더 길지만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 기한은 A라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적어야 돼. B라는 제품은 품질 유지 기한을 적어야 돼. 정해져 있어요. 식품마다. 내가 A를 만드는 업자면 내가 품질 유지 기한을 적고 싶어도 유통기한을 적어야 되는 식품이면 유통기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삼각김밥 있죠? 삼각김밥은 둘 다 적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제조 연월일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둘 다 적어야 돼요. 그럼 우리 삼각김밥 사 먹을 때 뒤를 보세요. 그러면 2018년 어제 만들었다 치면 8월 10일 새벽 2시까지 적어져 있죠. 오늘 새벽에 쌌어 삼각김밥을. 그것까지 적어져 있죠. 왜? 지금 뒤에 나와요. 이런 김밥류는 시간까지 적으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8월 12일 새벽 2시 이렇게까지 딱 적었으면 2시가 넘으면 편의점 알바생이 그거 하죠. 뒤로 딱 밀어놓잖아요. 못 사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식품을 하냐에 따라 지정된 방법대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품질 유지기한이 더 길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식품을 제조한 사람이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자 맥주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맥주는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관심 없었겠지만 저도 크게 관심 없었어요. 맥주는 유통기한도 적을 수 있고 품질 유지기한 둘 다 어느 것도 표시에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막걸리는 뭐냐? 탁주죠.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적어야 돼요. 일단 다시 봐야겠다. 막걸리는 제조 연월일을 막걸리 제조 연월일. 자꾸 유통기한을 적어야 돼요. 맞아. 유통기한을 적어야 되는 거고 맥주는 유통기한과 제조 연월일을 품질 유지기한 둘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맥주를 만들어 파는 사람의 입장은 누구를 적겠어요? 품질 유지기한을 적죠.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카스에 있으신 분한테 뭘 씁니까? 그랬더니 품질 유지기한을 쓴대. 그래야 오래오래 팔 수 있는 거죠. 유통기한 짧지만 품질 유지기한이 더 길어. 그럼 이때까지 팔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쓸 수 있으면 얘를 고를 수 있는데 이것밖에 못 쓰면 유통기한 쓰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식품마다.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이 뭔지 구분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당류 보세요. 자에 당류라고 써져 있죠. 자, 당류라는 것은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이에요. 우리 식품학 때 배우잖아요. 당류라는 건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죠. 근데 둘을 합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식품 뒤에 표시 보시면 당류라고 써져 있죠. 이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당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당류와 단당류를 합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합친 거. 트랜스 지방 보세요. 트랜스 지방. 자, 트랜스 지방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 트랜스 지방 표시할 때 뭐냐면 트랜스 지방이라 하면 정의 있죠.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을 말합니다. 자, 우리 트랜스 지방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 매장에서 파는 감자튀김에 트랜스 지방 없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럼 트랜스 지방이라는 정의 잘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뭐예요? 트랜스 구조를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비공액형이에요. 비공액형, 그죠? 자, 비공액형. 세 번째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요렇게 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럼 보기에는 아주 쉽게 나오겠죠.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한다. 그럼 땡. 이해하셨죠? 비공액의 형태여야 돼요. 이거까지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식품학 때 우리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카에 보시면 일일 섭취 참고량이라고 있죠. 우리 예전에는 일회 제공 기준량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과자 보면은 좀 더 칼로리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일회 제공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은 일회 섭취 참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의 이런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식품별 일회 섭취량과 시장 조사를 해서 일회 섭취 참고량을 이제 설정을 한 값입니다. 자, 영양 강조 표시 한번 보세요. 자, 영양 강조 표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유 사실을 또는 함유 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첨가, 고칼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거는 고칼슘 우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밑에 보면 강조 표시대한 내용 있죠? 다음 장 보세요. 강조를 하는 부분과 이 다음 장을 보면 24페이지는 비교 강조가 있죠. 덜, 더, 강화, 첨가 이런 것들은 비교 강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표시 기준이 바뀌면서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옆에 실어놨죠. 보시면 감자칩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면 우리가 딱 보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 이 주표 표시면이에요. 그래서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주 표시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집어 보면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놔서 표시하고 있는 면이 정보 표시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음료수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즉석밥이라든가 껌까지 다 예시가 있죠. 그래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뭐에 한번 보세요.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정의 한번 보세요. 자,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정의가 가끔 레토르트 식품이 특수한 레토르트 식품이 뭔지 알죠? 3분 카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걔를 만드는 방법도 되게 특이하고 걔를 정의하고 있는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중에 레토르트 식품이 몇 도시에서 가열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를 보시면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형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딱 말하니까 3분 카레 지금 떠오르죠. 은색에 젓가락을 넣는 요 빵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넣어가지고 몇 분간 끓이세요 라고. 3분 카레니까 3분이죠. 또 그거 빼고 요즘 뭐 전자레인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다 담은 다음에 멸균을 시켜놨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열 통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레토르트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늘 관리하고 있는 식품이죠. 자, 그래서 그림은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이 뭔지 알려드린 거예요. 뒷장 넘겨보세요. 자, 표시사항을 보시면 우리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품, 이제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명, 유형 막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원재료명 보면 땡땡땡땡땡땡 함유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요즘에 알레르기 표시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이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영양 표시 대상 배웠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해야 된다거나 해썹 의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 각각의 해야 되는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식품에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는 언제 배우지? 오늘 배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종류들이 쭉 있어요. 뭐 호두, 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달걀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를 사용한 식품 또는 이런 표현도 많이 본 적 있죠. 이 제품은 뭐 복숭아 뭐하고 같은 공장에서 쓴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같은 공장에서 쓰면 너 거기에 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위험할 것 같으면 알아서 먹지 마 이 말이잖아. 그렇게 위험 문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다음 장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표시, 공통 표시 기준 28페이지를 보세요. 방금까지 총칙을 한 거고 이제 공통 표시 기준을 한번 보세요. 자, 28페이지에 나 찾아, 나. 자, 나를 보시면 자,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고 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한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한자나 외국어를 썼을 때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거나 그죠? 여기 부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내가 쓴 한글 메인에 있는 한글 표시 크기와 같거나 더 작은 크기여야 돼요. 그래서 한자나 외국어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글 표시를 하는 게 기본. 한자나 외국어를 병용할 경우 글자 크기가 같거나 더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 표시면 및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할 것.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음에 따라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자, 바탕 색상하고 비슷한 색으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드시면 좀만 나이가 드시면 제가 주변에도 나이가 드시니까 맨날 돋보기를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글씨가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데 색깔까지 비슷하면 진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젊어서 노안이 없지만 좀 있으면 이렇게 안경 내리고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고 그 다음에 주 표시면에 작성해야 될 내용 보시면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을 표시해야 돼요. 정보 표시면에는 식품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러면 감자깡이랑 어떤 특수한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자 관련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면은 앞에 몇 그램, 옆에 몇 칼로리 이런 거 딱 처음에 써져 있잖아 앞에. 근데 뒤에 돌려보면 어디서 만들었고 막 이런 거 써져 있잖아.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라 부분의 체크, 라 부분 보세요. 자, 활자 크기는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그래서 기본 글자 크기 10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정되기 전에는 각각의 뭐 유전자 변형 식품, 알레르기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 각각의 이제 표시를 할 때 그 표시마다 글자 크기가 달랐었어요. 그럼 그거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본이 10포인트니까 어떤 특별하게 표시가 없으면 10포인트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실례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12포인트로 쓰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12포인트예요. 이해하셨죠? 이 외에 어떤 포인트에 대한 크기가 없다? 그러면 10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29페이지에 2번 보세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라고 써져 있죠. 자, 거기에 가번 나와 있네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그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부분, 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난류. 그죠? 가금 유행하는 게 닭이나 오리가 난 달걀 있잖아요. 두 발이 달린 애들이 가금류예요. 돼지를 가금류라고 하지 않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누구 포함? 굴, 전복, 홍합 포함한 원재료. 그렇죠? 지금 읽기도 힘든데 나중 되면 이걸 달달달 다 외우세요. 그럼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 할 때 자주 내겠죠. 쉬워서 이거는. 그러면은 조개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굴, 홍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실례가 있을 때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다라고 표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그 부분 써져 있어요.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써져 있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데 예를 보세요.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요런 문구 써줘라 그 말이에요. 좀. 근데 이것도 어르신들이 보기엔 되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때도 나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메밀이 들어있대 그러더라고요. 이 식품은 메밀이 들어있다고. 내가 메밀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메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서 메밀국수도 따로 같이 만드는데 얘는 메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르신들이 보기엔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시면 주의사항 보면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구들 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스파탐 같은 경우 요거 표시해줘야 돼. 페닐알라닌 함유. 그죠? 자, 아스파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틱 액시드가 결합해서 만든 디펩티드. 아미노산 2개로 만들어져 있는 감미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병이 있거든요. 페닐케톤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닐알라닌 대사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스파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세요. 자, 31페이지 보시면은 요 부분 한 3번에 보세요. 3번. 자, 3번을 보시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읽어볼게요. 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사용하면 안 돼. 법적으로. 근데 사용 안 한 게 당연한 건데 나 사용 안 했어 라고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얘만 꼭 특별히 안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시. 그렇죠? 다 도둑이, 지금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난 절대 도둑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다 도둑이 아닌데 내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예요. 그래서 면류, 김치류, 두부 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등의 표시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야, 그 다음 장 내용 많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첫 시간이니까. 그죠? 이것까지 하면 지쳐버린다? 제조 연호를 들어가면 진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이제 법규가 사실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많죠.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면은 바로 1강을 듣고 이 길이 내 길인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법규 부분은 말했던 것처럼 외워야 될 내용들, 기억해야 될 내용들, 시행일 이런 거 관련돼서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최신 법에 대해서 늘 개정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옆에다 예쁘게 서브노트 정리해 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